안녕하세요. 사연캠프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나한테 밀어? 나 안 낼 거야. 돌잔치가 끝난 식당. 1247만 원짜리 계산서를 남편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200명 하객의 축의금은 시어머니 쇼핑백 안에 들어갔고 계산서는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 남자가 저와 결혼한 진짜 이유를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두고 간 아이를 키울 무료 보모가 필요했던 겁니다. 결혼하면 애 봐줄 사람 생기니까 걱정 마. 남편이 전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 제 다리가 풀렸어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결혼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식당 한쪽 구석에 서서 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0명 가까운 하객이 앉았던 테이블 위로 종이컵과 냅킨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풍선 장식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시우의 첫 돌잔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1247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준혁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왜 나한테 밀어? 준혁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 안 낼 거야. 준혁의 손이 맥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한번 크게 깜빡이더니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저를 보고 있었죠. 뭐라고? 들은 대로야. 나 이거 결제 안 해. 준혁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지금 사람들 아직 안 나갔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긁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니까 일단 내라, 그 말이지. 준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홀 반대편에서 김순자 어머님이 축의금 봉투를 큰 쇼핑백에 담고 계셨죠. 준혁이 목소리를 더 낮추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진짜 왜 이래 갑자기. 다 끝났는데 깔끔하게 정리하자.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깔끔하게. 그래, 나한테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하지. 축의금은 어머님이 다 가져가면서 결제는 내가 해야 깔끔한 거야. 시청자분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서아은, 32살이에요. 1년 반 전에 최준혁이랑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가족 만들어줄게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째 되던 날 준혁이 퇴근하면서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생후 3개월, 몸무게 5.2kg짜리 남자아이였어요. 이게 누구야? 제가 현관에서 물었을 때 준혁은 아이를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신발장에 손을 짚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라니.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앤데 걔가 못 키우겠다고 넘겼어. 하은아, 나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저는 소파 위에 누워서 발을 버둥거리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나한테 왜 지금 말해? 결혼 전에 말했으면 너 나랑 안 했을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시우는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분유를 타는 것도, 기저귀를 가는 것도, 새벽 2시에 울음을 달래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준혁은 회사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안 된다며 작은 방으로 옮겨 잤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김순자 어머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시우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 올리셨죠. 어머, 우리 손자. 우리 준혁이 닮았네.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네가 좀 수고해라. 엄마가 없는 애를 네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 어머님,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회사가 애보다 중요하냐? 요즘 애는 엄마 손이 가야 되는데. 어머님은 시우의 볼을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친엄마처럼 키우면 되는 거야. 남이야 가족이지. 시청자분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어차피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이 아이한테 잘해주자. 엄마 없이 자란 게 어떤 건지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출판사 에디터로 4년 넘게 다녔는데 사직서를 냈어요. 팀장님이었던 박소영 선배가 하은아, 정말 괜찮겠어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은 척했죠. 퇴사하고 나서부터 시우에게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예방접종비. 6개월치 지출 내역을 정리해보니 487만 원이 넘었어요. 준혁은 월급이 통장에 찍히면 생활비 넣어놨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 통장에 이체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저축 3,200만 원이 돌잔치 전까지 1,800만 원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늘 돌잔치 200명 하객 중에 제 쪽 사람은 민지와 대학 후배 딱 2명이었습니다. 민지가 축의금을 내면서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은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볼이 다 들어갔어. 요즘 좀 바빠서 그래. 바빠서가 아니라 힘든 거잖아. 민지의 눈이 홀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준혁네 친척들이 테이블마다 가득 앉아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민지 손을 잡고 괜찮다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가 끝나고 계산서 앞에 서니까 괜찮지 않았어요. 1,247만 원. 축의금 봉투는 어머님 쇼핑백 안에 있고 계산서는 제 앞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고 돈을 내는 사람이고 그게 전부라는 거요. 그래서 안 냈습니다. 준혁이 결국 식당 법인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고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는 동작이 느릿느릿했죠.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내내 준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준혁이 차 문을 잡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한테 망신을 줘. 망신은 네가 준 거야. 축의금은 어머님이 가져가고 돈은 나보고 내라고 하면 그게 정상이야. 엄마가 축의금 가져간 건 원래 그래. 어른이 관리하는 거지. 관리가 아니라 가져간 거잖아. 1,247만 원짜리 돌잔치를 내 돈으로 하라고 한 게 관리야. 준혁이 차 지붕을 손바닥으로 한번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어요. 카시트에 앉아있던 시우가 화들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뒷문을 열고 시우를 안아 올렸죠. 아이 앞에서 소리 좀 지르지 마. 너 때문에 이 지경인데 내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어. 시청자분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시우를 안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저를 계속 쳐다봤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작은 방에서 나오더니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하은아, 나 할 말 있어. 말해. 솔직히 내가 좀 잘못한 거 안다. 근데 너도 생각을 해봐. 시우가 내 아들 아니야. 시우가 내 아들이 아닌 건 나도 알아. 근데 1년 넘게 새벽마다 분유 타고 병원 데려가고 이유식 만든 사람이 나야. 돈 낸 사람도 나고.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두 손깍지를 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좀 더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잖아. 준혁이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김순자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시우에게 아침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는데 휴대폰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떴죠. 하은아,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혁이한테 다 들었어. 돌잔치 돈을 안 냈다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시우 엄마 노릇하겠다고 해놓고 돈 내기 싫으니까 발을 빼. 이게 사람이야. 어머님, 축의금을 어머님이 가져가셨잖아요. 결제 비용을 왜 제가. 축의금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돌잔치는 엄마가 챙기는 거 아니야. 네가 엄마라며.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유식 그릇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서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시우가 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날 오후에 민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어제 돌잔치에서 제 얼굴을 걱정했던 민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지야, 어제 돌잔치 비용 내가 다 내는 거였어. 근데 안 냈거든. 뭐? 네가 왜 돌잔치 비용을 내? 축의금은 시어머님이 가져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민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이거 이상한 거야. 너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쓴 거야, 그 아이한테.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은 넘어. 1200만 원. 내 아이도 아닌데. 민지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은아, 혹시 너 남편이 처음부터 너한테 애를 맡기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삼키고 있었던 말이었죠.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일 뒤 준혁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혁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맘카페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봤습니다. 돌잔치 비용 안내는 새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 작성자 아이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예전부터 쓰던 아이디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욕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샤워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글 내용을 읽지는 못했지만 제목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양육 거부녀로 만들어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쓴 거죠. 시청자분들,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돌잔치 돈을 안 낸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구조 자체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날 밤 시우를 재우면서 시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시우의 이마에 이불을 끌어올려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화가 나는 건 아닌데 이 집에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요. 맘카페 글을 발견하고 나서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에 시우가 울어서 분유를 타면서도
머릿속에는 그 글 제목이 계속 맴돌았어요. 돌잔치 비용 안내는 새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혁이 저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새엄마. 아침에 준혁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시우에게 이유식을 먹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맘카페에 글 올린 거 봤어. 준혁의 손이 넥타이 매듭 위에서 멈췄습니다. 거울을 보던 눈이 저를 향해 돌아왔죠. 뭐? 내 아이디잖아. 돌잔치 비용 안내는 새엄마. 그거 나 얘기지. 준혁이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그건 내가 쓴 거 아니야. 내 아이디인데 네가 안 썼다고. 아이디 도용당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 지금 출근해야 돼. 이따 얘기하자.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저는 시우의 입가에 묻은 이유식을 닦아주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맘카페에 들어가 그 글을 찾았습니다. 댓글이 87개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정이 없는 사람이네요. 결혼을 왜 했을까? 새엄마가 원래 그렇죠. 저는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저는 그때부터 준혁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지가 했던 말, 남편이 처음부터 너한테 애를 맡기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준혁이 출근한 사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고 서랍 3칸 중에 맨 아래 칸이 잠겨 있었어요. 저는 열쇠를 찾아 거실 신발장, 주방 서랍, 안방 옷장 순서로 뒤졌습니다. 안방 옷장 양복 주머니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았어요. 서랍을 열었더니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A4 용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은 양육포 기각서였습니다. 강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시우를 최준혁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었죠. 날짜를 보니 시우가 태어나고 2개월 뒤였습니다. 두 번째 장은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서 인쇄한 종이였습니다. 준혁과 강유리의 대화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준혁이 유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 결혼하면 애 봐줄 사람 생기니까 걱정 마. 걔가 알아서 키울 거야. 그 아래 유리가 답장했더군요. 진짜 그 사람이 키워줘. 나는 못하겠어.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걔가 알아서 키울 거야. 걔가 저였습니다. 시청자분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풀려서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랑 결혼한 이유가 여기 적혀 있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보모가 필요해서였던 거예요. 저는 휴대폰으로 그 종이 2장을 사진 찍었습니다. 원본은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은 뒤 잠갔어요. 열쇠도 양복 주머니 안에 도로 넣었습니다. 준혁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그날 오후 2주 만에 준혁의 여동생 최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수진이는 시우한테 옷을 사왔다면서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저는 커피를 타서 수진이한테 건넸습니다. 언니, 돌잔치 수고 많았어.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가 진짜 고생했다며. 응, 뭐 그랬지. 수진이가 커피를 마시면서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시우가 수진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니까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원래 애 봐줄 사람 구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진짜 언니가 잘해주니까 다행이다.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시우 발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웃고 있었죠. 저는 커피잔을 잡은 채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뜻이야? 애 봐줄 사람 구한다는 게.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 그냥.
오빠가 혼자서 시우 키우기 힘들다고 했었다는 뜻이야. 별뜻 아니야, 언니. 수진이가 웃어 보였지만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제를 돌리려고 시우 옷 사이즈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이미 들을 걸 다 들었어요. 서재에서 찾은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말. 두 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준혁은 처음부터 시우를 키울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게 저였던 거예요. 연애도 프러포즈도 내가 가족 만들어줄게라는 말도 전부 그 목적을 위한 포장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시우를 안고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우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몸무게가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는데 진짜 무거운 건 이 아이가 아니라 제가 속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준혁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신발을 벗으며 저를 봤어요. 왜 안 자고 있어? 준혁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준혁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랑하니까 했지. 사랑. 정말 그것 때문이야. 준혁이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하은아, 나 피곤해. 이상한 생각 그만하고 자. 준혁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서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늘 찍어둔 양육포 기각서와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혁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우 이유식을 만들고 준혁 출근할 때 현관까지 나가서 인사했어요.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준혁이 출근하고 나면 바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한다는 거였죠. 시청자분들, 저는 이혼을 결심한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아직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했고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이혼 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3번씩 읽어야 이해가 됐어요.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유책 배우자라는 말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만든 쪽이 잘못한 쪽이라는 뜻이었죠. 준혁이 결혼 전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저를 양육자로 이용하려 했다는 게 증명되면 준혁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서재에서 찍어둔 양육포 기각서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은 이미 있었고 거기에 더 보태야 했습니다. 시우한테 들어간 비용 영수증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분유, 기저귀, 병원비, 예방접종, 이유식 재료, 시우 옷, 카시트, 유모차. 1년 넘게 모인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니까 A4 용지 11장이 나왔습니다. 총액을 계산기로 두드렸더니 1247만 원 돌잔치 비용을 빼고도 487만 원이 넘었어요.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돈을 벌 방법을 찾는 거였습니다.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제 이름으로 된 수입이 필요했어요. 퇴사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출판 에디터 경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혹시 소영 선배 연락처 아직 있어? 박소영 팀장님. 있지, 왜? 프리랜서 외주일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민지가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하은아,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일단 연락처만 보내줘. 나중에 말할게. 민지가 번호를 보내줬고 저는 바로 박소영 선배한테 연락했습니다. 선배는 제 전화를 받더니 반가워하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은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선배,
다짜고짜 부탁드려서 죄송한데요. 혹시 외주로 줄 수 있는 원고 작업이 있을까요? 원고 작업. 지금 프리랜서 할 수 있는 상황이야.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가능해요. 선배가 며칠 뒤에 연락을 줬습니다. 유아 그림책 원고 교정 작업이 하나 있는데 마감이 3주 뒤라고 했어요. 원고료는 85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버는 첫 수입이니까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저는 그 85만 원을 준혁이 모르는 통장에 넣으려고 했어요. 결혼하면서 제 개인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준혁이 잔액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시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 근처 은행에 가서 제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했어요. 창구 직원이 아기를 보면서 웃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통장이 제 탈출 자금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원고 작업은 시우가 낮잠 자는 시간에 했습니다. 시우가 오후 1시쯤 자면 2시간 정도 자는데 그 사이에 노트북을 펴고 교정을 봤어요. 밤에는 시우가 잠든 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작업했습니다. 눈이 뻑뻑해지고 어깨가 돌처럼 굳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주 뒤 원고를 납품하고 85만 원이 새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잔액 85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니었어요. 85만 원으로는 보증금도 못 내고 당장 집을 나갈 수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준혁의 노트북을 지나가다 본 건데 브라우저에 즐겨찾기가 열려 있었어요. 이혼 시 양육권 확보 방법, 배우자 유책 증거 모으기, 이혼 재산 분할 비율. 준혁도 이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준혁도 자기 쪽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맘카페에 글을 올린 것도 제가 돌잔치 비용을 안 낸 걸 기록으로 남기려는 거였던 거죠. 그때 기억났습니다. 결혼 초에 시우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제가 울면서 했던 말이요. 알았어. 내가 엄마 할게. 이 아이한테 죄는 없잖아. 준혁이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을 못 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을 녹음했을 수도 있다는 게 떠올랐어요. 저는 그날부터 준혁과 대화할 때 단어를 골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불리하게 잡힐 만한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준혁이 시우 분유 다 떨어졌는데 라고 하면 알았어. 사올게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말할수록 준혁한테 무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건 그 주부터였습니다. 부동산 앱을 깔고 원룸 매물을 검색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분, 햇볕은 잘 안 들어오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어요. 85만 원짜리 통장으로는 보증금을 낼 수 없었지만 외주 작업을 두세 건 더하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앱 화면을 캡처해서 새 통장 앱 옆에 저장해뒀습니다. 이 두 개가 제 탈출 계획의 전부였어요. 85만 원짜리 통장 하나, 반지하 원룸 매물 하나. 외주 작업을 3건 더 받았습니다. 유아 그림책 교정한 건, 자기계발서 원고 검토한 건, 육아 잡지 기사 편집한 건 3개월 동안 시우 낮잠 시간과 새벽 시간을 쪼개서 일했어요. 새 통장 잔액이 340만 원이 됐을 때 저는 반지하 원룸 보증금을 계약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 3개월 동안 준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준혁은 여전히 새벽에 작은 방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시우 얼굴 한번 보고 방에 들어갔어요. 시우 기저귀를 한 번도 갈아본 적 없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시우를 재우고 나와서 준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응, 나 이혼하고 싶어. 준혁이 맥주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은아, 지금 장난해. 장난이 아니야. 이혼해서 뭐 어쩔 건데. 너 돈 있어. 깔 데 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준혁이 맥주캔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캔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맡겨진 애 버리고 나가겠다는 소리야. 네가 엄마 한다고 해놓고 맡겨진 게 아니라 떠넘겨진 거잖아. 네가 나한테 떠넘긴 거야.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맥주캔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어요. 떠넘기다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서 아이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시킨 거잖아. 결혼해서 시킨 거잖아.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한번 떨리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너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고 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야. 유리한테 보낸 카톡 봤어? 결혼하면 애 봐줄 사람 생기니까 걱정 마. 그거.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가를 2번 반복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준혁아, 양육포 기각서도 봤어. 서랍에 있더라. 준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파 팔걸이에 다리가 걸려서 비틀거렸어요. 그건 네가 왜 뒤져? 내가 뒤졌으니까 알게 된 거지. 네가 숨겼으니까. 준혁이 2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은아, 나 설명할 수 있어. 그때 진짜 막막해서 그런 거야. 너를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면 뭐야?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나한테 아이가 있다고 같이 키워달라고. 그걸 숨기고 결혼해놓고 나한테 떠밀었잖아.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말하면 너 나랑 안 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속인 거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말이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 증거사진 출력물, 카드 사용 내역서. 다음날 가정법원에 낼 서류들이었어요. 시청자분들, 다음날 아침 준혁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시우를 유모차에 태웠습니다. 가정법원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시우가 버스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접수 창구에 서류를 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으면서 시우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접수 도장을 찍었어요. 저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법원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우가 잠에서 깨어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만말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간식을 꺼내 시우 입에 넣어줬어요. 시청자분들,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법적으로 저는 이 아이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엄마도 아니고 입양 엄마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 이혼하면 저는 이 아이를 볼 권리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소장을 냈습니다. 접수증 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장했어요. 법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순자 어머님이었어요. 하은아, 준혁이한테 이혼한다고 했다며. 네, 어머님. 네가 미쳤구나. 내 손자는 어떡하려고.
어머님 손자는 어머님 아들이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 너머로 어머님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연이 진짜 네가 키운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 저는 속아서 키운 겁니다. 처음부터 아이가 있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속긴 뭘 속아? 가족이면 당연한 거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시우를 안고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법원 건물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온 거라고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반지하 원룸 계약을 마치고 짐을 옮겼어요. 캐리어 하나, 옷가지 2봉투, 노트북 가방 하나. 그게 제가 그 집에서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시우는 두고 나왔어요. 시청자분들, 제가 시우를 데려갈 수 없었던 건 법적으로 제가 시우의 보호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친엄마도 아니고 입양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니까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오히려 준혁 쪽에서 저를 유괴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원룸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우 울음소리도 분유 데우는 소리도 맘마라고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반지하라 창문이 높은 곳에 작게나 있었고 햇볕은 오후 2시쯤에만 잠깐 들어왔어요. 저는 캐리어를 풀지도 않고 바닥에 앉아서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프리랜서 작업에 매달렸어요. 박소영 선배가 연결해준 육아 잡지 연재 편집일이 있었고 거기에 출판사 외주 교정 건이 2개 더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한 달 수입이 21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공과금, 밥값을 빼면 남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었죠. 시청자분들, 그 시기에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왔어요. 준혁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 거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위자료 2천만 원을 주겠다. 대신 시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면접교섭권도 포기하라. 저는 그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제가 시우한테 쓴 돈보다도 많지 않았어요. 돌잔치 비용 1247만 원에 양육비 487만 원, 합치면 1700만 원이 넘었고 거기에 저의 1년 반 시간과 경력 단절까지 계산하면 2천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우를 아예 못 보게 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저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저녁 9시쯤이었어요. 노트북 앞에서 원고 교정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하은 씨 맞으시죠? 여기 중앙병원 응급실인데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우, 최시우요. 39도 8부 고열로 아버지가 데려오셨는데 아버지가 나가시고 연락이 안 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신발을 신었어요. 원룸에서 병원까지 택시로 20분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준혁 번호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김순자 어머님한테도 전화했지만 역시 안 받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시우가 조그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 열 식힌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네. 아이 아버지가 1시간 전에 나가셨는데 전화가 안 돼요. 추가 처치를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분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저는 시우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우는 침대 위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아버지는 전화를 안 받고 친할머니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처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호사가 의사를 불러왔어요. 의사가 시우의 상태를 설명해 줬습니다. 열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1년 넘게 키웠어요. 지금 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명하면 안 될까요? 의사가 간호사와 눈을 마주치더니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몇 분 뒤 돌아와서 말했어요. 응급 상황이라 판단하고 저희 쪽 판단으로 처치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아버지 연락되는 대로 바로 알려주세요. 시우가 처치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한테 계속 전화했어요. 10번, 15번, 20번. 전부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정이 넘어서 시우의 열이 38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시우가 잠이 들었고 저는 침대 옆 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시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 아이 손이 너무 뜨거웠다가 조금씩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쯤 준혁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나 지금 일 때문에 못 가. 거기 있어줘. 시청자분들, 준혁은 자기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문자 한 줄 보내고 끝이었어요. 일 때문에 못 간다고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시우가 퇴원한 건 이번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린 뒤에도 하루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 저는 3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접이식 의자에서 자고 병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시우 옆을 지켰습니다. 퇴원하는 날 준혁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 인형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시우야, 아빠 왔어. 준혁이 시우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서 시우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기저귀 가방, 여벌 옷, 분유통. 1년 넘게 쌓은 짐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퇴원 수속은 내가 했어. 입원비도 내 카드로 냈고. 준혁이 시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하은아.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우를 안은 채 복도로 나갔고 저는 짐가방을 들고 뒤따라갔어요. 병원 현관에서 준혁이 걸음을 멈추더니 돌아봤습니다. 하은아, 나 생각해봤는데. 뭘? 우리 다시 해보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거 안다. 진짜 달라질게. 저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3일 동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이가 응급실에 있는데 문자 한 줄 보내고 3일 뒤에 인형 하나 들고 와서 다시 하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재판에서 보자. 저는 돌아서서 택시를 잡았어요. 뒤에서 준혁이 뭐라고 했지만 택시 문을 닫으니까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분들, 재판 날짜가 잡힌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저는 그 한 달 동안 증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양육포 기각서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드 사용 내역서, 11장, 맘카페 글, 캡처, 준혁 노트북 즐겨찾기, 캡처, 응급실에서 준혁이 보낸 문자 캡처. 이걸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서류 봉투에 넣었어요. 재판 당일 저는 반지하 원룸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출판사 다닐 때 입었던 검은 자켓이었어요. 1년 반 만에 입으니까 어깨가 좀 헐렁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켓 단추를 잠그면서 제 얼굴을 봤어요. 볼이 들어가고 눈밑이 그늘져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까 준혁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김순자 어머님도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강유리였습니다. 시청자분들, 강유리가 법정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양육 포기각서를 쓰고 사라진 사람이 양육권 소송을 걸었다는 건 서리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얼굴을 보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준비한 증거를 냈습니다. 준혁이 결혼 전 유리에게 보낸 카카오톡, 결혼하면 애 봐줄 사람 생기니까 걱정 마. 양육 포기각서 원본 사진. 1년 넘게 제 카드로 결제한 시우 양육비네요. 응급실에서 준혁이 보낸 나 지금 일 때문에 못 가 문자. 준혁 쪽에서도 증거를 냈어요. 제가 결혼 초에 했던 말, 내가 엄마 할게라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때 제가 결제를 거부한 사실, 제가 집을 나간 사실을 적은 서면이 나왔어요. 김순자 어머님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처음에 시우 엄마 하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한다고 해놓고 힘드니까 아이를 버리고 나간 겁니다. 어머님이 손수건으로 눈을 누르면서 말했어요. 저는 반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아이를 처음 받고 그때부터 양육과 비용을 전부 제가 맡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그날 나오지 않았어요. 한 달 뒤에 판결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강유리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서하은 씨. 저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가 다가와서 제 앞에 섰어요. 유리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준혁이한테 속은 거예요. 아이 맡기면 잘 키워준다고 해서 넘겼는데 결국 당신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저는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유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판결문이 도착한 건 재판이 끝나고 정확히 3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들고 반지하 원룸 문 앞에 섰고 저는 도장을 찍고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려서 종이 끝이 찢어졌습니다. 이혼은 인정됐어요. 위자료는 2천만 원, 제가 시우한테 쓴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는 금액은 약 800만 원. 합쳐서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줄을 읽는 순간 판결문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시우의 양육권은 친부 최준혁과 친모 강유리에게 공동으로 인정한다. 서하은의 면접교섭권 청구는 기각한다. 시청자분들, 기각이라는 두 글자가 눈앞에서 흐려졌어요. 저는 시우를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1년 넘게 새벽마다 분유를 타고 열이 나면 밤새 이마를 짚고 맘마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제가 이 아이를 만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는 시우의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판결문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문 위로 오후 햇볕이 잠깐 들어왔다가 구름에 가려졌어요. 2,800만 원은 한 달 뒤에 준혁 쪽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계산했어요. 돌잔치 비용 1,247만 원, 양육비 487만 원, 퇴사 후 경력 단절 1년 반. 2,800만 원으로 다 갚아지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게 끝이라고 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뒤 준혁에게서 연락이 한 번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시우가 자꾸 맘마 찾아. 한 번만 와줄 수 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화면을 꺼버리려다가 다시 켜고 다시 읽었어요. 시우가 저를 찾고 있다는데 제가 갈 수 없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기각됐으니까 제가 시우를 만나러 가면 준혁 쪽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었어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편집 일을 계속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북을 켜고
원고를 보고 밥을 먹고 다시 원고를 보고 잤습니다. 반지하 원룸 생활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가끔 시우가 울던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를 혼자 키워주신 엄마요. 엄마는 이혼 사실을 한 달 전에 알려드렸는데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셨어요. 하은아,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먹고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또 안 먹었지. 먹었어요, 엄마.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널 혼자 키우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냐? 네가 아플 때 밤에 열라면 업고 뛰어가면서 이 고생을 왜 혼자 하나 싶었어. 근데 너 얼굴 보면 또 할 수 있더라. 저는 전화기를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 나 시우 보고 싶어? 엄마가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지. 엄만 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 편지지 12장이 있었어요. 시우한테 쓴 편지였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12통. 매달 하나씩 썼는데 보낼 주소가 없었어요. 준혁이 이사했는지도 몰랐고 보낸다 해도 시우는 아직 글을 읽을 나이가 아니었죠. 시청자분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시우가 크면 저를 기억이나 할까? 맘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시우의 기억에 남아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시우는 너무 어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이혼이 확정되고 2달쯤 지났을 때 동네 편의점에서 김순자 어머님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저를 알아보셨어요. 쇼핑 카트를 밀고 가다가 멈추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살이 더 빠졌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유리가 시우 잘 보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님이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편의점 진열대 앞에 서서 어머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제일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할 자격조차 없다는 뜻이니까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옆에 그림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시우한테 매일 밤 읽어주던 달림 안녕이었습니다. 집을 나올 때 짐 사이에 끼어온 거였어요. 저는 그 책을 펴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시청자분들, 저는 서하은이에요. 32살에 결혼하고 33세 아이 엄마가 됐다가 34세 전부 잃었습니다. 남은 건 2,800만 원과 보내지 못한 편지 12통, 그리고 다 읽어진 그림책 한 권이에요. 시청자분들,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이에요. 32살에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을 했고 33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새벽마다 분유를 타고 열이 나면 밤새 이마를 짚고 맘마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34이 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보모로 쓰려고 결혼한 거였고 법은 제가 그 아이의 아무도 아니라고 했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시우한테 읽어주던 그림책을 펴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잠들던 무게가 아직도 느껴져요. 저는 지금도 매달 편지를 한 통씩 씁니다. 보낼 곳은 없지만 쓰지 않으면 이 아이를 사랑했던 게 전부 거짓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욕심이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속아서 시작된 사랑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저도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아이를 안았던 시간만큼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다치지 말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